안녕하십니까. 이효 리서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받았어요. 딴 데서. 어떤 질문이요? 주식을 사자는 게 아니라 왜 주식을 하자가 뭔 얘기냐. 네, 주식하자. 그걸 신종호 팀장이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니 오늘 아침에 저희 모닝 미팅에도 증권 담당, 보험 담당 애널리스트 발표한 거 보면 주식 회전율, 거래대금, 증시 주변 자금이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거래대금 올라갈 때 시장도 올라가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는 주식이라는 카테고리를 또 떠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자라는 개념, 이제 주식을 사자라는 지금 타이밍에는 사자라는 거긴 하지만 주식이라는 자산 자체를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1년 반 정도 확 광풍이 불고 아니냐면서 떠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거가 아니고 이런 사이클도 있는데 저희들이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땐 지금 오히려 버티고 주식을 계속 해야 되는 장이지 않겠냐 해서 주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저희가 쑥과 나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숲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치. 나무를 좀 봐야 될 이제는 나무. 네, 저는 사석이나 세미나 가면은 작년 중반에는 되려 나무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사후적으로 해석하면 저는 이제 그때야 오히려 숲을 봤어야 되는 거고. 맞아요. 지금은 러시아니 긴축하니 뭐니 하지만 지금은 전략 애널리스트 바쁘거든요 최근에. 이럴 때 경험적으로 저는 항상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리퀘스트나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어떻게 될 건지 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이럴 때 오히려 매크로 상황과 전략 애널리스트들이 뭔가 보고서 많이 나올 때 이럴 때는 이거 보지 말고 저희들은 오히려 스스로 디스를 하는 거지만 차라리 종목, 기업 이런 것들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신기한 거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숲이 더 중요하다. 얘가 봐야 될 때는 전부 다 나무 보자고 하다가 저희가 나무 보자고 했더니 또 어떤 분들은 좀 불만인 것 같더라고요. 왜 얼마 전까지 좀 안 좋게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바꿨냐? 그리고 저번 주에도 뭐 방송에 어디 나가서 이게 댓글에 막 좀 삭제해달라고 했는데 막 심한 말을 또 덕더라고요.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저희들이 뭐 신종호 팀장이야 저랑 오래 호흡을 맞춰왔지만 사실 우리가 저번 주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뭔가 좀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 같다 얘기를 하면서 자료를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막 인과관계를 너무 따지는 것 같아. 이 A가 이랬으니까 A는 B 때문에 A 때문에 B가 됐다면 B가 뭐 A가 바뀌면 B가 바뀌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걸 생각하시는데 뭐 사실 뭐 저희가 좀 뭐 저희가 잘못 보는 건가요? 저희들은 뭐 그 절대적인 건 없다 믿는 사람이어서 어떤 시장을 이끌어왔던 어떤 변수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전염되고 자기 강화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변수가 터져지면 그러니까 메인 시나리오와 어떤 서브 시나리오가 있는데 내가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요. 신효씨한테 서브 시나리오가 강해지면 이게 바뀌잖아요. 뭐 그런 국면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뭐 지수가 어디냐 물어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박스권으로 보지만 뭐 힘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다 문제인데 그런 고민보다 매일매일 이제 더 뭘 사야 되나 뭐 이런 고민 쪽으로 좀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를 좀 안고서 주식을 하자. 그냥 주식 사자가 아니라 주식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죠. 작년에 좀 열심히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열심히들 하셨는데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럴까요? 여기 페이지 보이죠? 네, 말해줘요. 일단은 7페이지에 저희가 좋아하는 차트 본부장님도 잘 보시죠? 이 차트. 이 책 기억납니까? 플러머 책. 이거 은근 저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내가 이거 밑에 보시면 이거 정다운 형은 잘 모르죠 이 책 뭔지. 제가 홍콩을 갔다가 갑자기 책을 한 권 사갖고 가지고 한 10년 됐지 않냐? 이 책 10년 넘었지.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 있을 때부터 제가 쓰던 건데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사이클 오는 게? 그러니까 뭐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가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뭔가 경제 사조나 질서가 변할 때 갖다가 이제 해석하기에도 참 좋은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이 하이라이트 시킨 부분은 저희들이 이 책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쓴 거지 않습니까? 맞아. 최근에는 또 2021년이 돼서 제가 한 3개 정도로 넣어놨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촉발시킨 가장 근본적인 세계 경제의 변화는 무엇일까 하면 이게 세계화가 드디어 종말을 가는구나. 아니면 세계화 자체는 2010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계속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탈세계화는 이미 진전이 됐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오바마 때 리쇼어링, 그리고 그걸 더 가속화시킨 게 팬데믹 경제, 질병으로 인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진영체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본주의와 기존에 우리가 세계는 평평하다면서 20년 동안 물동량이나 디플레이션에 대한 수출을 하던 사이클에서 완벽하게 반대로 가는 사이클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촉발시킨 이슈는 뭐냐 하면 탈세계화, 그 안에서의 투자, 그 안에서의 비용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어떻게 된다, 만다. 이건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 그런 탈세계화 이런 얘기도 나중에 쭉 저희가 보고서로 이번 연도에 내내 얘기할 텐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비용이 상승하는 거다. 물가라는 측면도 있지만, 물가라는 측면보다는 비용이 상승한다. 그래서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낮추기 위한 투자들이 많아질 거고, 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비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여기서부터는 위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는 게 결국 에너지 투자는 많아지지 않겠냐 하면서 LNG 투자, 셰일가스, 신재생, 하다못해 화석에너지, 원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용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기업, 아니면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자동화 같은 것도 더 강화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러시아의 이슈에 천착되기보다는 이런 이슈가 우리 기업들,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줄지는 결국 이런 비용이 올라가는 거를, 그리고 탈세화가 되는 부분에서 무역 구조가 바뀌는 거를 잘 버텨낼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지. 어려운 거긴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변화의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9페이지의 차트를 보면 8페이지에는 에너지 연료 비중이라든지 대외 의존도라든지 최종 소비 지출 봤는데 결국 아쉬운 건 이머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당장은. 사실 이 그림도 제가 신종호 팀장이랑 이것도 업데이트 한 거예요. 그렇지 네. 이렇게까지 계속 근데 이 부분이 많이 올라왔더라고. 이게 그때 내려왔었잖아요. 많이. 네, 내려왔었는데 다시 다 올라가고 있어서 교육이 다시 되는데 이머징 쪽에 의존하지 않는 게 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도 이제 캐터필라하고 일본의 공작기계 수주를 같이 넣었는데 이런 거예요. 자, 교육이 된다라는 게 글로벌리 굉장히 좋은 선순환의 구조로 가는 사이클이었었다면 지금부터는 교육이 같은 지역권 내, 뭐 이를테면 이제 에너지도 유럽하고 미국이 엮여버리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의 수혜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 아쉬운 게 어디냐 하면 이머징일 수밖에 없다. 이머징에는 뭔가 생산을 해서 갖다 팔아야 되니까. 잠깐만 미안한데 네. 이 그림에서 정다운 연구가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사실 이번 사이클에 신종호 팀장이랑 얘기하니까 좀 저희가 하는 게 절대론자 아니거든. 뭐 30년 사이클, 베리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다가 아니라 갈등이 좀 격화될 사이클 시기에 왔는데 진짜 그렇죠. 그 신기하지 않아 그게. 뭐 보이는 손의 시대라고도 얘기도 하고. 전에 자료 보면 하나 때 많이 쓰던 내용인데. 근데 이거를 넣은 이유는 앞으로 자료를 이런 큰 틀에서 이슈나 뭐랄까 기업 선정이나 이런 걸 할 때 가져가려는 뭐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이클 때 보면 중간 사이클 10년 끊어보면 자기 10년 단위로 딱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플러브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던 건데 네. 베리 사이클이라는 거는 있어요. 원래 경제 그 사이클 지리학자가 썼던 사이클이고 그러니까 통화하고 그치. 경제 질서가 크게 변하는 거죠. 보통 인플레 사이클을 소재 사이클 갖고서 베리 사이클을 쓰는데 이걸로 보면 사실은 소재 가격 상승세가 간단치 않아서 난 그게 걱정이어서 신종호 팀장.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게 좀 골 때리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2차 전지 얘기가 나오는 게 에너지 70년대의 유가의 상승과 지금의 유가의 상승이 맞아. 뭐가 근본적으로 다르냐? 에너지 효율도의 차이라는 거죠. 그치. 에너지를 캐내는 거의 효율도, 에너지를 쓰는 거의 효율도. 그러다 보니까 비이클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그러면 종목이 뭐야라는 것도 다 들을 수 있지만 제가 이 순간에도 얘기하는 이 자체가 기회이고 주식위에서는 이거를 커버해주는 기업이 나오면서 또 다른 우리가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제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작용이 왔으니까 이제 그거를 극복해내는 반작용의 생산성과 그걸 해내는 기업과 국가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미국이었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미국이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가능성이 높은 것도 미국이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막 탈세계화 되니까 붕괴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치. 그런 거를 극복해내가는 과정을 우리는 인류는 해왔다라는 건데 지금 당장 올해만 놓고 보면 아쉬운 건 이머지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의 자료의 포인트는
외부에서의 충격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전쟁이 일어난 탈세계화라든지 이런 게 충격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의 어떤 쇼크나 충격을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충격이 왔을 때 내부가 잘 버틸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버티고 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탈세계화라든지 비이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도에 관련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충격은 왔지만 오히려 그 취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경제, 아니면 취약하진 않지만 버틸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 탄력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이게 좀 부정적 인식들이 좀 생기니까 이게 마치 크레딧 리스크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연준에서 제가 코로나 때도 이 차트를 분석하면서 이 레버리지의 악순환에 의한 붕괴는 아니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올라왔는데 지금도 동일한 잣대로 놓으면 IT 버블처럼 뭉개진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이드적인 어떤 그 결과로 인해서 뭐 전방위적인 전염 효과가 확산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럴 만한 체력인지를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연말마다 금융안정 보고서를 냅니다. 우리나라도 금융안정 보고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만 더 명확한 기준을 연준에서 제시해 주는데 이걸 갖고 미국과 한국의 체력을 좀 비교해 봤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쭉 넘겨서서 12페이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민간의 부채 비율이 얼만큼 최근에 빨리 올라왔느냐. 그렇죠. 자, 충격이 왔을 때 결국은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돈을 활용해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금리를 내려준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나 가게가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가파르게 최근에 뭔가 부채 비율이 올라왔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국하고 미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민간 쪽의 부채가 너무 단기에 빨리 올라왔어요. 이게 너무 갖고 네, 예. 근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말하는 디레버리징을 상당히 많이 왔다라는 거죠. 미국 자체만 놓고 보면 미국은 이제 만약에 충격을 받았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고용도 많이 됐고. 근데 한국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한국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14페이지에 보다 중요한 거는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문제점은 자산은 많았지만 단기에 유동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 굉장히 적었어요. 글로벌리.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왼쪽에 보시면 펀딩 리스크라 그래서 유동성이죠. 초고 유동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했는데 총 자산에서 4%밖에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리만 브라더스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안 팔아도 되는 자산들을 우후죽순으로 팔았어야 돼요. 왜? 유동성이 당장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보강해 왔던 게 금융위기 사이클이었고 그 금융위기 사이클로 인해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디밸류에이션은 됐지만 오히려 안정성은 높아진 거죠. 지금은 6배 이상 늘어서 전체 자산의 4분의 1 이상이 초고 유동성 자산입니다. 이 비슷한 개념을 저희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한테 받은 게 오른쪽인데 한국도 초고 유동성 자산이 13% 이상 되기 때문에 낮지 않다. 미국보단 낮지만 뭔가 문제가 생겨도 네. 금융가 이걸 감내할 만한 체력들이 있죠. 그렇죠. 여기 글도 적어놨지만 우리나라 은행권 9개사의 총 자산이 2,2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공교롭게도 양시장의 시총인데 지금 당장 팔아도 그 자산이 거의 변화가 없는 거의 현금과 같은 자산이 지금 310조 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이 유동성이 부족해서 팔지 말아도 되는 자산들 우후죽순으로 이제 가장 유동성이 큰 주식부터 하다가 부동산까지 가는 파괴적인 어떤 안 좋은 악순환까지는 가는 상황은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15페이지는 차트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주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5페이지의 차트는 러셀 밸류와 러셀 그로스의 데일리 차트, MDG 차트인데 차트를 넘겨주시면은 화면에 맞아. MDD는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일단 MDD는 최대 손실폭이에요. 예, 맞아요. 해설을 해드려야 하니까. 예, 예. IT 버블하고 저기 금융위기를 제외한 차트를 보시면 지금만큼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코로나 때만큼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블랙 먼데이 때만큼 더 빠질 수 있는데 이거 빠진다고 들어하게 되면 이거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낙폭을 오면 사야지 사실 못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오히려 만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딜레버리징이나 쇼크에 의한 전염이 아니라면 약간 물리면서도 사들어가는 장이 아니겠느냐라는 차트가 저는 사실 15페이지에서 발견한 사실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성장주가 진짜 단기간 내에 빨리 빠지는 바람에 좀 이거저거 다 빠져버린 상황?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장이냐 밸류냐라는 걸 떠나서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는 안 넘기셔도 되는데 금융위기 때는 성장과 밸류가 우후죽순으로 다 빠졌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IT 버블은 2003년에 기업 회계랑 저기 이라크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성장주는 작살이 나도 밸류는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 금융위기처럼 유동성이 떨어져 있고 금융권 레버리지가 충만했을 때는 밸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손실이 났는데 IT 버블만 하더라도 선택의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선택을 해야겠지만 밸류나 그로스 선택을 하든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아주 극단적인 사례에 그때 MDD가 1998년에 루브라 위기 얘기하더라고요. 루브라 얘기 나왔을 때 LTCM 사태 요때인데 결국 얼마나 금융 레버리지의 어떤 그 상황이 컸냐 안 컸냐에 이렇게 낙폭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도 이게 한 일주일 사이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MDD 측면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뭔가 사들어가야 되는 구견이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넘기셔갖고요. 아까 밸류, 21페이지에 그렇다면 관건은 회복의 체력인데, 자, 이게 중요한 그림인 것 같아.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암울한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정말 소위 말해서 액티브 장세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좋다고 콜을 했어요. 거의 1년여 만에 함에도 불구하고 상단을 크게 열 수는 없다는 말씀드린 이유가 어쩌면 이 근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IMF에서 2016년에 중국의 어떤 부채 위기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아주 옛날 데이터부터 만들었던 이 어떤 리스크 위험한 좀 버블은 무엇이냐라는 거였을 때 결국 민간의 부채 비율의 레벨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증가했느냐. 그쵸. 왜냐면 얼마나 빨리 증가했느냐는 뭐냐면 기존부터 갖고 있었던 레벨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자산에서 계속 그 차입 비용을 잘 갖고 있었다라는 거고 최근에 빨리 늘어났다라는 거는 뭔가 금융 완화적인 스탠스로 인해서 자기의 레버리지가 커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비용보다 조금만 더 헤어진 상태에서 레버리지가 확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비용이 올라갔을 때 에너지 가격이든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러면 그 어떤 모수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차입 비용을 컨트롤하던 것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말은 좀 어렵겠지만 그냥 자기가 이자 갚았던 거에서 부채를 갑자기 늘려버리면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좋은데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미국보다 한국이 좋고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문제는 한국이 이렇게 치고 나가려면 같이 부채가 늘면서 늘어나야 되는데 네네네. 우리는 더 부채를 늘리기에는 각 주체가 맥스 차 있다는 거지 다들 지금. 그런 부분이고 일단 또 연준보다 먼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고 제가 21페이지 왼쪽에 최근 5년 대비해서 민간 부채 비율 왜 5년 전이냐 IMF에서 자기들이 보고서를 만들 때 1년 전 대비 2년 전 했을 때 가장 이게 시그널이 가장 강력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보시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직전에 상당히 뭐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금융위기가 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딜레버리징을 빠르게 시행했던 게 미국이고 유럽은 너무 천천히 시행하다 보니까 이제 2010년부터 장기간에 우리나라의 남유럽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결국 유럽도 딜레버리징을 잘 시행을 해서 굉장히 컨트롤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왼쪽에 중국만 하더라도 2016년에 왜 카이베스나 교지소로스가 위안화 쇼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5년 내 민간 부채 증가율이 60%포인트나 높아졌기 때문에 실패했죠. 3조 달러라는 외환 보유고가 있었고 대외 부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디레버리징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이거 내려가는 구간에 중국 증시 지금 한 번도 올라간 적 없어요.
2016년 이후에 지금 중국이 좋았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수익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뭉개지진 않았지만 또 탄력도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근데 내일부터 양해가 시작되는데 또 기대하는 건 뭐냐면 레벨은 여전히 높지만 그동안에 민간의 부채를 상당히 잘 컨트롤해 왔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작년에 재작년에 긴축을 먼저 시행했잖아요. 근데 한국이 문제인 거죠. 한국이 왼쪽 차트를 제가 더 확대해서 만든 게 23페이지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요, 이 민간 부채 증가율이 내려가는 국면과 올라가는 국면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국면이 강세장이고 추세화되는 장이에요. 추세장.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17년부터 19년, 20년, 21년. 더 짧게 하면은 19년부터 21년까지였고, 왼쪽으로 가면 2005년에서 2007년의 장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주식시장 외 부동산도 해당돼요. 해당이 되죠. 부동산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쵸. 부동산 보시는 분들 이 데이터 보시면 녹록지 않아.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그때 우리가 왕왕 들었었던 게 부동산 PF 문제 많이 들었었는데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그건 아니라 아닌데 하여튼. 근데 이제 97년에는 이제 대외 부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갔을 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우리가 외환 위기가 왔었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경상수지가 누적적으로 해외 저축이 많은 상태라서 지금은 그런 정도의 위기는 아니지만 이 2010년부터 14년, 15년까지의 차트를 잘 보시면 원화도 1,100원에서 1,200원에 얻는 잘 버티는 구간이지만 시장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이 왔을 때 다시 부채를 늘리면서 뭔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부채 증가율이 내려가는 거를 고스란히 좀 버텨내는 구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발생했는데 반복이 되어 왔어요.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 때 크래시가 발생했는데 결국 뭐 LTCM 사태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많이 내려줬고 그걸로 인해서 IT 버블까지 붐이 발생했는데 결국 버스트가 왔죠. 근데 버스트가 오면서 비추세 시장이 이때는 지금보다는 경제 체질이 좀 약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9.11이 터지기 전까지 2001년까지 2000년에서 시장이 45% 하락했더라고요. 45% 하락해서 9.11 터지고 바로 80% 올랐는데 다시 전저점까지 내려가는 엄청 스윙이 강한 장이었지만 결국 박스권이었고 500에서 1000박스권이었다니까. 예. 맞네요. 여기 보이죠. 아니, 기억을 하지. 예. 그러니까 그때는 다들 박스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결국 전체적으로 부채가 증가율이 꺾이는 구간에서 그렇죠. 굉장히 큰 변동성 상태가 나왔다는 그 기억 맞아요.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계속 제가 변동성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때도 6개월 만에 80%가 올라간 거라 그러니까. 계속 추세로 올라갈 것처럼 그때 가서 붙었으면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힘들었고. 저희가 저번 주부터 오히려 여기서도 바이콜 하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가장 충만할 때. 그치, 이때 그럴 때마다 그리고 해요. 2010년에서 15년에도 사실은 이때는 더 협소한 박스권이었는데 저는 여기에 적어놨지만 그때보다 더 좁은 박스권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변동성이 가도 확 주는데 사실 우리 신흥원 지난 12년부터 15년까지 네. 그때도 정말 그 사이에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엄청 많은 일이 하여튼 있었죠. 무조건 안 좋은 낯선 뉴스가 나와가지고 시장을 흔들면 그때가 기회였어요. 그때가 기회였어요. 뭐 어디 유럽에 어디가 문제했다 그래서 또 막 분석하고 그때 사람들이 그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힘들었던 네. 게 뭐냐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 저희 이제 이코노미스트랑 진짜 뭐 CDS라든지 아니면 그리스에 노출되는 거 막 했는데 응. 그거 투자에는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정말 그러니까 심플해요. 저희가 이번에 왜 그러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딱 터지니까 그 생각이 든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우크라이나 터지면 노출- 바닥이더라. 그러니까 물론 변동성 큰 박스 성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접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싫어하죠. 왜? 그게 진짜로 우리 기업들의 매출로 연결되고 익스포저 돼 있고 금융사도 이렇게 해서 확산될 수도 있는데 이게 2010년 11년에도 그리스 헤어컷 할 때 부채가 막 무너진다고 그때- 하고 막 이런 이슈가 나오거든요. 그때 거의 수상이가 대통령이 누구라고 그 사람 분석하고 막 했잖아. 모르겠어요. 까먹었다, 팝한 한때 있는데 엄청 공부 열심히 했어 그때. 지금은 오히려 적은 내부에 따르고 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의 대 문제보다는 한국 고유의 대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내 걱정이야. 그래서 진짜 대수가 내가- 될까라는 어.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수가 될까? 사실 전부 다 이제 뭐 2,600, 3,000 박스권 얘기를 할 텐데 뭐 당분간은 저희도 그거 유지하고 하반기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려날 보면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이 하우스비에 결정짓는 네. 자료 중에 하나고요. 24페이지는 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흐르느냐, 왜 박스피냐라는 거고, 24페이지에 이 위쪽에 옅은 파란 선 보이시죠? 이게 민간에서의 저축과 투자예요. 이게 내려가는 게 부채든 소득을 통해서 뭔가 나한테 캐시가 들어오면 이걸 갖고 투자나 소비를 많이 하면, 지금 금융자산이나 투자자산을 많이 사거나 소비를 많이 하면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짙은 파란 선은 정부고 막대 그래프는 기업인데, 이게 내려가는 쪽은 뭔가 투자나 소비를 많이 하는 거고 올라가는 건 저축을 많이 하는 건데, 지금 잘 보시면 업데이트 시켜보니 민간 쪽에서 이제는 걷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왜? 긴축을 하고 있고 자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목도하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는 거래대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경납 비율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부터 안 되냐 이런 게 아니라 2010년에서 11년, 12년, 13년을 보시면 조금은 그 GDP는 늘어나는데 전체적인 부채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성장이 떨어져서 이 좀 협소한 구간을 거치는 구간이 발생하더라. 다만 97년, 98년처럼 기업의 부채나 사회 전체적인 부채가 너무 많고 저축보다 더 많은 부채라서 해외에서 빌려오는 그런 리스크는 아니었기 때문에 원화가 한 1,100원에서 1,200원.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 1,200원 가면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1,100원 가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장이 앞으로도 연출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작년 초에 삼성전자 10만 원 찍을 때가 원화가 1,100원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반복이 됐는데,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OECD 경기 선행지수, 이게 동일한 차트를 한꺼번에 쫙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편한데, 이게 지면상 이렇게 나눠놨는데, 경기 선행지수도 지난 9월부터, 아니죠, 8월부터 꺾여 내려온 상황이고, 주식시장도 고스란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도 뭐 이번 달에 발표된 건 좋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출 증가율도 사실은 하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 박스권 처지에 있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채 증가율이 떨어지고 경기가 하향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인플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미국도 어떻게 보면 경기를 약간 쿨다운 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게 지난 7월부터 계속 내려오고 소순환으로 그렇게 꺾여 내려오는 거. 이게 요럴 때 요런 소순환 사이클이 한국은 이렇게 박스권 기간이 요런 기간이 있거든요. 예, 맞아요. 지금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네, 이렇게 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네. 이것도 뭐 매크로가 무슨 필요가 있냐 뭐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뭐 저도 잡음이다 그냥 종목 얘기할 때 그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걸 보면 섹터 아이디가 여러 가지가 접속됩니다. 이거 갖고서도. 근데 이건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고. 일단. 근데 이럴 때 시장에서는 진짜 소위 말하는 텐베거가 나오고, 맞아. 왜냐면 성장의 어떤 기업들은 또 작용에 반작용을 하거든요. 뭐 2015년에는 화려한 뭐 화장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어떤 스타 펀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사실은 그게 또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니 주식하자라고 하면서 내용은 이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라고 하겠지만, 이미 아니죠. 우리는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경제 펀더멘털로 봐도 사실 위축 국면으로 가는 건 맞다. 다만 이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기업들의 모습을 봐야 되는 상황이 여러 번 반복이 됐는데, 지금도 2022년부터 뭐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까지 수도 있고 인덱스 자체는 굉장히 힘들 수는 있다. 그래서 작년에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나 뭐 NFT 이런 것만 붙으면 ETF가 막 날아갔잖아요. 이렇게 바스켓으로 사서 먹는 장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인덱스 뭐 ETF 사서 먹는 장은 아니고, 그 안에서 사야 되고 같은 화학주에서도 좀 골라야 되고 같은 조선에서도 골라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좋아 보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좋아 보여라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근데 섹터로 따지면 저는 뭐 하우스에서도 의견을 좀 맞춰볼 필요 있지만 31페이지 보면 저는 반도체가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 얘기 중에 네. 있는데, 사실 얘기해왔죠. 방어적이다. 한국에서 반도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베스트 전략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경기 회복 사이클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기가 피크아웃 하면은 방어주로서 반도체가 올라서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사실 이게 저희가 이베스트가 작년에 전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지가 좀 됐는데 잘 기억이 안 남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어적 섹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이 이벤트들이 좀 생겼단 말이에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일단 방어주 역할을 할 거라는 건. 그러니까 경기가 피크아웃하고
침체 가서 회복할 때까지 주도주 역할을 했었어요. 경기 확장 가면은 다른 업종들이 더 매출이 올라오니까 그때는 주도주는 아니었는데 지금부터 그래서 큰 섹터에서 무엇을 담아야 될까 하면 반도체지 않겠냐. 그래서 환율적인 측면 32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반도체 이익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터치하고 나서 물론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최근에 들려오는 걸로 보면 어닝을 지난해에 먼저 하향 조정이 된 섹터이기도 하고 최근에 환율이 빠르게 절하되다 보니까 환 민감도가 원재료 비중도 반도체가 제일 적어요. 예. 그리고 환 매출이 크기 때문에 어닝이 올라가고 있고 33페이지에 만약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리오프닝이나 생산 당장 그러니까 아주 거시적으로는 세계 탈세계와의 피해가 될 수 있지만 당장 올해 중반과 하반기까지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중국에서 수요적인 역할을 했을 때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33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한국 비중이 계속 떨어져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걸 많이 안 사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반도체 정도. 왜냐하면 자기는 신형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반도체 좀 샀기 때문에 탑라인이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정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34페이지에 있는 차트가 이걸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개인 투자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이 시장이 좀 비슷한 게 광풍이 지나고 나서 그치. 신용융자가 이렇게 계속 이게 시가총액 대비 비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 드릴 수도 있어요. 야, 신용이 저렇게나 높았는데 저거 빠지려면 시장 더 빠지겠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보시면 시가총액에서 신용 비중 계속 빠지는데도 계속 박스피를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역사가 참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광풍이 불고 나면 경기가 피크아웃 하는 거죠. 피크아웃 하고 나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진짜 이제 수익률 게임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어떤 종목들은 막 걸리면 작살도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쉽진 않죠. 작살도 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에 좋았던 섹터나 스타일을 보니까 35페이지 보면 뭐 가치주들이 올라왔는데 이 가치주가 싼 밸류를 사자 이런 게 아니라 숨겨져 있던 기업들의 재평가가 상당히 강했었다라는 거죠. 히든밸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탐방 많이 다니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게요. 섹터 담당자랑 저희가 좀 생뚱맞은 종목을 얘기한다고들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였죠. 한전을 얘기했어요. 또 이상한 거 아니야, 니네. 적자가 얼만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7조나 나왔는데. 6개월 그렇죠. 6개월 1년 뒤를 놓고 보면 그래 한전이 더 이상 전지료로 어떻게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쵸. 그래서 건설주들을 좀 좋게 얘기했는데 IS 동서 같은 것들도 얘기를 했었고 진짜 자료가 바이콜한 거니까 항공주에서도 당연히 제주항공이 제일 낫죠. 왜냐하면 최근에 어떻게 했던 간에 근데 또 증자 같은 걸 하고 나면 이쪽이 좋아지는 거면 TUA 항공 같은 것도 좋아질 수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최근에 뭘 히든밸류 좀 약간 이 가치가 뭉개져 있던 것들을 되게 뒤질라고 해요. 오늘 아침에도 미팅 때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런 게 중요한 타이밍 같아요. 유가가 올라가면 유가가 올라가니까 무조건 유가 상승의 수혜주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그래?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그에 관한 걸로서 LNG 선도 움직이는 거 조선주들이 뭐가 있지? 지적 이미 움직이고 원전도 있겠지만 또 신재생 에너지에서 배터리라 쳐요. 그러면 배터리에서도 또 들어가 실리콘 재료 중에서 결국 실리콘 쪽을 보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맞아요. 때문에 나무를 상세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개인 투자분들은 네. 좀 쉽진 않을 수도 있는데 기관 매니저분들은 발로 뛰는 분석이 되게 그쵸. 성과를 많이 보이는 그럴 타이밍이에요. 네, 그런 타임이지 않겠니. 그래서 뭐 퀀트 단에서는 저희가 뭐 이제 막 발굴된 기업들 보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쵸. 저 단에서 또 아이디어는 뭐냐면 36페이지 보면 결국 다시 돌아와서 자 러시아라든지 코로나라든지 탈세계화가 의미한 게 뭐냐 그 전에 있었던 문제들이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고령화는 심해지고 있고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바이든이 얘기했잖아요. 네. 어저께 또 얘기한 맞아요. 거야. 네. 결국은 인플레 문제는 미국에서는 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공급을 통해서. 그렇지. 네, 근데 또 그거는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겠다. 그치. 리쇼어링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동량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데 디플레 국가가 축소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간다. 그래서 나오는 게 로봇이라든지 기계 쪽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계 쪽이긴 한데 3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음영 처리 2개 해놨는데 캐터필라의 글로벌 판매량은 어떻게 보면 이머징의 이 소매 판매 쪽은 인프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형 인프라.
근데 지금은 왜 그때 오바마 때 리시워링 때도 이게 다이버전스가 났었는데 투자해서 우리는 이머징 될 거라고 그때 시크릿컬 저희들도 동일하게 콜을 외쳤는데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머징 콜 요즘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녹록치 않아 보여. 이게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 그래서 결국 자동화에 대한 투자 산업기계 기계도 그냥 단순히 뭐랄까 그냥 땅 파는 기계 말고 이런 어떤 뭐 일본의 어떤 공작 기계 수주가 왜 이렇게 역사적 최고치를 넘어가고 있느냐 우리 이걸 잘 봐야 된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찾아봐도 별로 없긴 없어요. 다만 이제 로봇과 관련된 거, 자동화와 관련된 거, 올해 화두가 에너지 투자도 있지만 사실은 자동화라든지 어떤 산업기계, 공작기계 쪽에서의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들이나 국가가 상당히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요 정도의 어떤 운을 띄워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더 방대하게 상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네. 이거는 그 세미나 요청 오시면 네. 가서 해드리고 핵심은 이거 아니에요, 신조 팀장. 지금 우리가 어떤 분이 이걸 또 일일이 기간을 따지더라고. 우리 작년에 우리가 11월에 정도까지 굉장히 바이콜 외치다가 그 다음에 작년이요? 재작년 그러다가 항상 보면 올라가면 좀 약간 쿨다운하는 걸로 왔는데 막 하더라고. 근데 이제 뭐 저는 그거 정확히를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작년에 막 3,200 이럴 때 막 흥분하셨던 그에 반대로 또한 2,700, 600에 너무들 또 반대로 또 공포에 질려 계신 것 같아요. 막 이게 막 확대 대상상 하는 분위기. 네, 맞아요. 여기서는 또 여기서 뭐 더 빠질 수 있다니까요. 2,500도 갈 수 있고 맞아요. 뭐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골라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3,000 이상에서 골랐을 때는 물리는 거죠, 다. 그래서 그렇죠. 그때는 종목이 뭐가 중요한 건 중요치 않다. 다 마찬가지다. 결국은 다 흔들린다. 이게 저희들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더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안 빠지는 게 있을 거고 그거는 돌았을 때 더 강하게 올랐을 맞아요. 것이다. 네. 이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네. 저희들은 하여튼 항상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게 뭐 지수 바닥은 얼마냐 그러면 한 번 더 빠지느냐 아니냐 뭐 물어보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제가 알 수 그거는 잘 없는 거. 모르겠고 저희가 정확하게는 사실은 재작년에 한다면 연말 연초가 괜찮다 이런 콜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치. 예. 연말 연초에 근데 약간 더 안 그리고 좋은 이제 뉴스가 나왔지. 쭉 올라가서 저희가 한 1분기 중반부터는 시장이 너무 좀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로 왔었죠. 거의 한 1년 정도 만에 1년 정도만 네, 시장을 이제는 주식하자라는 콜을 드리는데 몇몇 조건들이라는 거를 다 완벽하게 충족이 했을 때 그때 콜을 한다.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콜 조건 중에 걸었던 것 중에 네. 다른 건 거의 충족이 됐는데 네.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이익 기대치가 안 내려오는데 아니요. 내려왔는데 뭐 아니 한번 볼까요? 그 되게 이익률이 8%까지도 내려오고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뭐 이 뒤에 이제 하면서 할 텐데 그거 얘기도 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저는 왜 요즘 갑자기 저번 주부터 더 이러냐면 이게 제가 굉장히 이거는 뭐 저한테 마바라고 하든 멀든지 간에 항상 이런 거에 반전 키 리버서는 저 시초트는 생각하지만 예기치 않은 악재 나왔을 때 꼭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저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군대 탱크로 몰고 나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들어간 순간 이거는 어쩌면 리버설이다.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뭐 매사키 마바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그랬을 때 이게 돌릴 만한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는 거죠. 그러다 그치. 보니까 제가 취약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데이터를 그치. 뒤져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연준도 이렇게 돼버릴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인플레 지금 난 유가도 120불 갈 수 있고 130불 갈 수 있는데. 있어요. 근데 거의 맥스값 치러 가는 느낌 있잖아요. 꼭. 그렇죠. 그럴 때 되면 리버설이 가까이 올 때의 특징이거든 그게. 지금부터는 유가에 대한 호재거리가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그 바다가 있으면 물을 엄청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해도 티가 안 나는 그러니까. 상황. 근데 메말라 있는 쪽에서는 물 조금만 뿌려도 이게 그게 되잖아요. 확 적시되니까. 근데 시초트냐 우리 얘기할 때 우리는 막 이렇게 이거에 우리는 굉장히 공감하고 판단할 때 쓰는데 내가 요즘 느낀 게 우리 같이 책을 쓰니까 알지만 너무 인간관계에 목숨을 거는 것 같아. 인간관계. 이 원인이 A는 뭡니까? 빛이 되면 어. 그래서 저 인사말로 적었는데 제가 고심해서 쓰긴 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감소할 때 투자해야지. 그러면 리턴은 이미 소멸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자일 것 같다. 내가 그 사학감이 왔을 때 책에 항상 이게 불확실성, 위험을 안고 사야 될 때가 있다라는 유명한 그 네. 장기 투자의 방향인데 위험을 안고 위험한 걸 사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위험이 제한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 안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걸 리스크 대비 리워드 뭐 이런 개념을 그치. 하는데
리스크와 데인저는 다른 거니까. 네. 하여튼 그건 뭐 다음에 뭐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일단- 좀 더 퀀트적으로 봅시다. 네. 네. 41페이지부터 작성을 했고요. 제목을 이제 리스크를 일부 반영한 증시다라고 했는데 리스크를 반영한 게 뭐냐라고 보면은 가격과 이익 컨센서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앞에서도 얘기를 하셨다시피 상단을 열 수 없는 이유는 일부 반영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43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환경을 살펴보면은 코로나 시기 이후에 멀티플은 꾸준히 좀 하락을 하고 있고 EPS는 좀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쭉 상승을 해왔는데 22년도 들어서부터 지수가 좀 예전만 못한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보면 AC 월드죠, 이거 전체. 네, 맞습니다. 글로벌 선진국, 신흥국 모두 포함한 다 국가 합친 거. 지수라고 보면 되는데 이익 기대가 코로나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오던 것들이 이전만 못하게 좀 완만한 그림들을 보여오고 있어요. 뭐 물론 그 기저에는 다 알고 계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적인 포인트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44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건 제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저는 멀티플과 이익에 대한 부분으로 주로 나눠서 보거든요. 그 프레임에서 연간 전망 때도 넣어드렸던 차트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21년과 22년의 차이가 좀 극명하게 나뉘어요. 20년이 멀티플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던 시기면은 그 이후에는 이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21년도는 이익 기대치가 멀티플 축소폭을 만회하면서 지수가 올라갔던 시기라고 한다면 22년도는 이익에 대한 기대가 못 미치는 시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시장 흐름 때문에 45페이지로 넘어와서 보면요. 이익 기대가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45페이지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YTD로 봤을 때 수익률이 부진한 국가들은 주로 이제 EPS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내려온 국가. 그리고 여기에 한국이 있죠. 예, 맞습니다. 한국, 미국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그 전까지 하루 이틀 차이로 한국이 제일 낮은 순이었어요. 근데 독일이랑 좀 순서가 바뀌기는 했는데 꼴찌였어요, 네. 꼴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한국이 안 좋았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미국도 안 좋았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왼쪽 아래 차트 보시면은 EPS에 대한 변화가 좋진 않았어요. 이익 기대가 좋아지는 그림이 미국은 꾸준히 나왔었는데 그게 좀 주춤해졌던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안 좋았던 그림이 지속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른쪽 아래 차트 보시면은 미국은 근데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보더라도 지수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어요. 근데 한국은 21년도에 이미 약간 둔화된 흐름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소외국의 느낌이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뭔가 변화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반영했느냐, 이익단에서 그렇지는 않은 모습이라서 일부만 좀 리스크를 반영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이 이때까지는 주도하면서 지수가 상승을 해왔던 시기인데 그 미국이 약간은 흔들리는 시기란 말이죠. 그 말은 결국 밑에 쩔어있던 애들, 그러니까 좀 안 좋았던 국가들의 변화가 있다면 이쪽으로 일부 좀 턴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 성과 측면에서는 물론 미국이 여기서 뭔가 회복할 만한 그림이 나온다면 지수 레벨 자체는 한국도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상대 성과 개념에서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한국한테는 좋은 그림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47페이지로 넘어와서 보시면요. 한국의 이익단의 변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왼쪽 위에 차트를 보시면은 한국 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21년도에 이미 사상 최고치 기록을 하고 22년도에 추가적으로 거의 9%, 9.5% 이익이 또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높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조금 쪼개서 봤어요. 이익단에서 컨센서스 추이는 일단은 뭐 크게 변화가 되진 않는 상황인데 아래쪽에 왼쪽과 오른쪽 보시면은 이익 마진율에 대한 부분과 외형, 매출에 대한 부분으로 좀 쪼개서 봤는데 마진율의 조정이 상당 부분 좀 나타났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리스크를 일부 반영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반면에 매출 같은 경우가 올라오는 것들이 좀 좋은 그림인데
특히나 컨센서스 데이터 중에서 매출에 대한 부분은 실제 발표 실적과 차이가 크지 않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데이터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리스크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로 넘어와서 보시면요. 그런데 왜 일부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왼쪽 위에 차트 보시면은 3분기, 4분기에 대한 마진 추정이 아직도 상당히 좀 높아요. 그러니까요. 예, 상반기에 대해서는 마진율을 상당히 좀 내려놨는데 하반기가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요인인 건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좋게 있어요. 표현한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사실 4분기야 컨선 조정이 뭐 실제치가 좀 낮게 나오는 게 네, 당연한 건데 네. 이 컨선 조정이 본격화된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 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맞아요. 무역 수지가 뭐 일시적으로 좀 흑자가 나왔지만 적자 폭이 그렇죠. 또 늘어날 수가 있고 그렇죠. 기업들이 이거에 대한 코스트를 본격적으로 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숫자가 될 때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쯤이면 주가가 그거를 이미 다 맞아요. 알고서 네. 반영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자는 거지. 그렇죠. 예. 이 컨센은 사실 지수랑 컨센서스 데이터를 같이 그려 놓으면은 항상 이 컨센이 후행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아래 차트 보시면은 왜 일부 반영했다라고 하냐? 상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1분기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이건 이제 연간 전망 때 말씀을 드렸던 데이터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잖아요. 매월. 거기서 이제 수출 금액, 수출 물량, 수입 금액, 수입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출 금액을 물량으로 나눠주면은 단가가 될 텐데 이 단가를 수출 단가에서 수입 단가를 뺀 거예요. 한국을 하나의 기업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마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가 결국 코스피의 금융을 제외한 OP 마진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적어도 1분기는 어느 정도 내려오는 모습, 매크로 지표는 좀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 아래 차트도 마찬가지 그림이고요. 다만 오른쪽 위에 차트처럼 여기서 만약에 지수 상단을 열 만한 요인이 뭐가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하락이, 그러니까 수출 단가에서 수입 단가를 뺀 부분, 이 부분이 하락을 좀 멈춰주고 반등하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그러니까 3,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실제 달성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제 딴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러니까 보고 일단은 있습니다. 상반기에 네. 대한 거는 매크로 측면에서의 비용 올라온 거를 반영을 많이 시켜놨다. 그쵸? 그리고 하반기는 일단 1, 2분기 지나면서 네. 추이를 봐야 된다 이런 거죠. PBR로 네, 봐도 맞습니다. 현재 ROE를 여기서 이익을 뭐 정말 10% 정도 까진다 치더라도 맞습니다. 그 ROE PBR이면 리스크한 네. 수익이거든. 그쵸. 뭐 그러니까 네. 그렇게 숫자 대강 이렇게 또 때려서 할 수가 네. 있는데 네. 저는 그런 거 좀 자신 있게 위를 열려면 그냥 탁탁 더 잘 나오는 숫자가 네, 나올 때 치고 맞습니다. 나갔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제 뭐 이게 이게 적절한 수준이냐 이럴 때 치고 나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쵸.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하반기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볼 만한 수준까지는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하반기 될 것 인플레 같아요. 잡히면 판가는 올라갔고 비용 낮춰지니까 네, 그때부터는 맞습니다. 슈팅할 수가 있지. 그 다음 네. 연도 걸 보면서 그렇죠. 그런 강세장이죠. 미국도 그런 그림을 조금은 아직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틀렸다 맞다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50페이지에는 왼쪽 위에 작게 넣어놓은 차트가 있는데 이거. 단가 중가율이 쭉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은 12월, 1월, 2월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놓은 거라서 약간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볼 것이냐 53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숫자로 종목을 찍어내기가 사실은 좀 상당히 녹록지 않은 시점인 것 같아요.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의 너무 차별화가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적인 숫자로 뭐 과거의 마진율이 좋았다 이런 접근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또 절대적이진 않거든요. 이전에는 그랬는데 이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버텨낼 수 있는지
판가를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다 달라요. 그래서 개별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개별 종목을 선정할 때 우리가 아이디어로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사실은 기업 애널리스트들이 신규로 종목을 발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시점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54페이지에 이게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예요. 네, 보고서가 아예 없거나 네, 맞습니다. 옛날일 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우리 누가 바이 의견 얼마 냈냐 이거 찾는데 네, 사실은 맞습니다. 뭔가 종목을 발굴해야 될 때는 아주 네. 애날인 상태인 것 그러니까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아까 숨겨진 가치가 네, 부각된다는 맞습니다. 게 이런 같은 거예요. 히든 밸류 얘기입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이 기업이 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오해하셔가지고 야 이건가 이게 활용하실 때 이 매니저분들한테는 만약에 펀드 운용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못 사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안에서 최대한 가능한 종목을 정말 적은 비중이나마 바스켓으로 조금 뿌려놓으면 여기서 만약에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오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이 수익을 좀 크게 내면서 전체 바스켓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이라면은 여기서 종목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보고서가 나오는 종목을 이후에 따라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지금부터는 드리고 기업 있어요.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 단순히 봤을 때 보고서를 목표가 올리고 이런 거보다 뭔가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막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 기업단에서 이렇게 위험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대부분 보면 기업단에서 먼저 요청이 와서 탐방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좋아질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보고서들을 뭐 저희 하우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하우스에서 나온 것들을 더 잘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투자 분들 이제 의견 말고. 저희 1위 오너분들은 저희 해왔으니까 알지만 뭐가 좋다고 했거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좀 약간 낯선 느낌 받는 것들 중에서 그쵸. 좀 네. 주가의 모멘텀 같이 봐야 되고 하여튼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뭐 그런 쉽지 기업들이-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막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네. 아이, 뭐 네. 좀 설명드리기가 좀 그래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요. 네. 이 정도? 미장 얘기 조금만 할까요? 해요. 네. 64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은 미국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요즘은 미장 어떻게 보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체 그러니까 MSCI ACW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차트를 S&P 500으로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이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멀티플이 여전히 코로나 이전 고점 대비는 조금 높은 편이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EPS 컨센서스가 올 컨트리 월드보다 더 평탄화됐어요. 12월 이후부터 거의 플랫한 수준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요인 모두가 글로벌 증시 압박 요인이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미국이 지금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시티그룹에서 어닝 리비전 레이쇼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20년 5월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영역으로 꺾여 진입을 내려가는 했어요. 거죠. 네. 그 말은 결국 컨센서스가 추가적으로 더 하향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좀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해소가 된다든지 통화정책상으로의 뭔가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먼저 변화가 나와야만 추세적인 전환을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좀 네. 이 자료에서 되게 좋았던 건 87페이지 이 부분이었거든요. 87? 뭐 이게 말들 논쟁 있는 것도 있잖아요. 87. 이거는 우리 저기 박지영 연구원이 84페이지부터는 했는데 잘 썼어요. 근데 잘했어. 왜냐하면 그렇죠. 87페이지 보면은 요새 자금이 반등이 과거보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가치주나 성장률 농지도 달라요. 맞습니다. 예. 여기 그래서 89페이지 아마 근데 따로 이렇게 일위원회 녹음하셔도 좋은데 그냥 끝나지 않은 논쟁 보니까 그냥 알아서 잘하는 기업을 찾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예, 얘기해요. 사실은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무슨 예. 마치 이게 인과관계처럼 이렇게 그렇게 됐으니까 하더라고요. 뭐 선진국이 좋고 제가 한 반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데이터를 되게 그럼. 지금 미국에 있는 데이터를 물론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면 좋은데 아마 박지영 연구원이 이거까 한번 녹음하면 하지, 좋은데 네.
캐시플로우랑 그다음 자사주 매입 그리고 이 그쵸. 코스트 네. 전가한 기업들 다 발라냈거든요. 이번에. 네. 6개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좋은데 네. 다음에 딱 녹음을 예, 하죠, 녹음을 뭐. 하시면은 굉장히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주문도 했어요. 야, 이런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번 뽑아봐라 다우나. 그게 아쉬웠어. 종목이 별로 없어. 맞죠. 근데 이제 세미나 다닐 때는 맞습니다. 그래도 한번 네. 뽑아봐라 이렇게 얘기는 네. 해놓은 상태라서. 그래서 뭐 우리 네. 뭐더 정답 정보 더 얘기 잘 거든요. 다음 네. 거의 다 했고요. 뭐 그래서 65페이지 보시면은 그냥 미국 역시도 마진율에 대해서는 하반기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비용 압박이 하반기에도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더 안 좋아질 수는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은 지켜볼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장 악재가 될 만한 요인은 아닌 것 같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69페이지 가시면요. 단기적으로는 많이 빠진 성장수가 만약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반등폭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더 좋게 보는 거는 7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종목 차별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주냐 가치주냐라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차별화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뭔가 엣지가 생기는 종목들,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종목들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가치주 중에서 성장 요인이 생긴 종목들을 한번 좀 피킹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라고 하면은 1번부터 4번까지 뭐 디즈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CVS, 크래프트하인즈 이런 종목들 내용들을 뒤에 쭉 적정을 해놨거든요. 숙제가 우리 섹터 의견에 상관없이 국내 기업들 갖고 이거를 좀 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안 하는지는 아는데 지금 그래도 데이터를 안 잡혀도 좀 그런 걸 찾아가야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이거 우리나라에도 주는 시사점이 있죠. 그치? 월트 디즈니나 크래프트 하인즈 그렇죠. 그리고 CVS 헬스 같은 건강관리 네, 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쭉 보시면 저희가 뭐 짧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사실 이거를 사장님인데 작년에 우리가 3,150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연관전방에서. 그렇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낮춰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내 보고하는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네, 저도 이거 만든 거 보고 그대로 갖다 놓았어요. 근데 이거 안에서 이제 맨날 이제 저도 토론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맥스 한 2,600 맥스로 빠지면 2,480. 네.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네. 2,600 하단 3,000 상단 해놨는데 이거예요. 저희가 올해는 그냥 여기 많이 가봤자 이런 장이다. 그냥 베이스 시나리오가. 네. 요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월스트 시나리오가 네. 지금 이 확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거의 확률도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저번 주부터 좀 약간 마이콜로 나가는 거는 그냥 베이스 시나리오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다고 해서 베스트 시나리오 가능성은 여전히 아직 안 보고 있다.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잡아놓은 거는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잡아놓은 그쵸. 건 맞아요. 모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잡아놨는데 그래서 붕괴될 만한 체력이냐 이 정도만 체크한 거라서 그건 아니었다 정도라서 워스트를 제외한 거고. 근데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물가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무슨 그렇죠. 얘기냐면 물가 한번 잡혔다가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이 와야 된다.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네. 근데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나라 마진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한번 잡힌 후에 가려면 최소한 상반기 이후 그런 거예요. 늦으면 한 4분기나 되지 사람들이 않겠냐는 거죠. 물가 상승폭을 그대로 소비 예측에 쓸 수 있을 정도로 되고 기업들도 물가 상승폭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지금은 물가의 상승 출발이 코스트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는 않아 보이지만 여하튼 그래도 주식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가변적이어서 저희가 뭐 이렇게까지 1년 넘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계속 현금 비중 얘기할 줄 몰랐어요, 저희도. 맞아요. 근데 상황이 개선이 안 돼서 계속 그 말을 해왔지만 지금 저희는 그래? 이렇게 되면 긍정의 가능성으로 돌렸지? 그러면 계속 저희는 또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해갑니다. 저희들 그렇죠. 하우스의 스타일은 뭐 몇 분기의 고점이고 이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는 그렇죠. 사실 맞으면 기적인 거고. 하지만 저희는 지금은 뭔가 긍정적으로 가는 게 맞다 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 말씀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고민하시면 그렇죠. 극단적인 아웃라이어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가 사실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쵸. 조금씩 논리를 더 확장시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왜 그랬냐의 가장 결정적인 거는 사실 러시아? 러시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항상 느껴왔던 거여서 하여튼 시장은 참 동물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걸 또 근데 분명히 또 좀 오르면 2,800, 900 되면 또 이제 다시 또 뭐 대세 상승 얘기하는 사람들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다들 바쁘실 텐데 마무리 짓고 네. 하여튼 우리 한번 잘 종목들 지져봅시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